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까지 이제 3주에 걸쳐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대시 읽는 방법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맨 첫 주에는 뭘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시적 대상 중심인 시인지 아니면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긍정 혹은 부정 시어를 찾아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독해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서는 그 독해할 때 사용됐었던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지와 표현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에서는 뭘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가 운율, 즉 리듬감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성적 형식, 즉 운율은 앞에서 봤었던 뭐 이미지, 표현법 아니면 시를 읽는 방법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보이지만 결국 운율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의 강조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율도 결국 1주차와 2주차의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오늘 여태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짧게 퀵 리뷰를 통해서 한번 10분 정도, 5분 정도 복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배웠던 방법으로 시를 읽을 수가 있네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퀵 리뷰라고 해서요. 빈칸 채우기를 띄워놨어요. OX 문제랑 같이 섞여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스페이스 바로 멈추고 그리고 한번 먼저 풀어본 다음에 우리 계속 봐주세요. 네, 친구들이 잠깐 멈춰가지고 요거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퀵 리뷰니까 정말 빠르게 우리가 답 확인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첫 주에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시를 감상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시를 감상하는 관점은 크게 뭐랑 뭘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외제적 관점과 그 다음에 내재적 관점으로 나뉜다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뭐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 보통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내재적 관점 얘기했으니까 그거부터 보고 갈게요. 내재적 관점은요. 다른 말로 다른 거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라고 해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작품 내에서 어떤 것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던 시적 상황, 시적 정서 그 다음에 주제, 운율, 표현 방법 요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되는 게 바로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외재적 관점은요. 주로 보기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것으로요. 크게 작가에 집중하는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창작 당시 사회 모습에 집중하는 반영론적 관점 그리고 독자가 얻은 깨달음에 집중하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보기를 통해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용론적 관점은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를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요. 선생님이 스텝 단위로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그 스텝을 선생님이 쭉 문장으로 나열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문장들에 친숙한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시를 읽는 방법이 완전히 체득이 됐구나. 혹은 안 됐구나 하면은 우리 다시 한번 1주차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요.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시적 화자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맞는데 작가와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적 화자와 그 대척점이 있는 게 바로 시적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화자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시적 상황 또한 시적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활용해서 화자가 중심인 시인지 혹은 대상이 중심인 시인지를 파악해서 작품을 읽는데요. 그때는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목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처럼 작품이
시적 대상이 이렇게 딱 제시가 된다면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별 해는 밤처럼 어떠한 시적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라면 보통 시적 대상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의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맥락적으로, 즉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책상이라는 단어가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상이란 단어만을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 책상이 앞에 붙은 단어가 뭔지, 예를 들어서 딱딱한 책상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일 거고요. 혹은 편안한 책상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하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자면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그 맥락에 더욱더 집중해서 작품을 읽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붉은색이라고 예를 들어서 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어둠을 상징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읽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이라고 하면 이 밤이 정말 부정적인 의미가 될까요? 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맥락에 집중해서 작품을 읽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당연히 나의 선입견을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는 해가 섭섭하다라는 문장에서 해는 부정적인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해가 져요. 즉 사라지니까 섭섭하대. 그러면 부정적인 게 두 개가 겹쳐졌으니까 우리 수학적으로도 부정하고 부정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긍정이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번에서 나의 소중한 해, 즉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한대요? 가린대요. 그러면 긍정하고 부정이 곱해졌으니까 구름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건요,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 즉 심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긍정적 이미지는 화자가 보통 지향하거나 화자가 혹은 만족하거나 아니면 화자가 아낄 때 나타나는 게 우리가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부정적 이미지는요, 화자가 지양할 때 혹은 화자가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화자가 버리고 싶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고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랑 부정적 이미지를 붙여놓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돼요? 대조적 이미지가 돼요. 그런데 대조적 이미지는 조금 더 단순히 부정과 긍정 말고 명암의 대비, 색채의 대비,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대비 등 다양한 이미지의 대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은요, 우리가 보통 시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달리는 모습 시각적 이미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언가의 온도는 우리가 촉각적 이미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연습해보면요. 나비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감각을 찾아보니 새파란이라는 시각과 시리다라는 촉각 두 가지 감각이 제시가 됐네요. 근데 보니까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는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쓰인 거예요. 즉 뭐가 된 거예요? 나란히 제시된 게 아니라 그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우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요, 우리가 이 감각이 단순히 나열된 거라면요, 초생딸이 새파랗고 초생딸이 시리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초생딸이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고 한 번에 표현해버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복합 감각이 아니라 어떤 것?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가 시각이 이미지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시각을 마치 촉각처럼 표현한 거구나 해서 시각의 촉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대표적인 예나 특징을 들어서 사물 전체를 표현하는 건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감탄사, 감탄형 어미, 느낌표 등을 통해서 감정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건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하면서 누굴 불렀어.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불렀으니까 돈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를 변하게 했는가? 지금 물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문답법이 사용되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바로 운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은요. 우리가 소리의 형식이기 때문에 시의 음성적 형식으로 반복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고요. 운율의 유형은 은근히 느껴지는 내재율과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재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재율은 보통 고전시가에서도 평시조에서 많이 드러나는 운율이에요. 그 다음 운율을 만들 땐요. 동일한 음운이나 혹은 음절을 반복하거나요. 혹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거나요. 혹은 유사한 문장 구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요? 통사 구조를 반복하거나요. 아니면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거나요. 혹은 일정한 음절수를 반복하거나요. 혹은 동일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결국 반복을 해야 운율이 생긴다는 거죠. 자, 4번은요. 운율을 사용하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의미가 강조되고요. 형태적으로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운율을 살리고 섬세하게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법에 어긋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요. 긴 밤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바로 그 시적 허용이 사용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밤이 그냥 긴 밤이 아니라 긴 밤 하니까 정말 길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뭐 그리움이라거나 혹은 안타까움이라는 게 굉장히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섬세한 정서 표현이 강조됩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독해의 기본 현대시에 대한 총 정리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풀면서 내가 얼마나 익숙한 문장들이었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풀 수 있었지? 특히 퀵 리뷰니까 얼마나 빨리 풀 수 있었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데에서 공부가 더 필요하고 어떤 데에서 더 복습이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은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 하시면 이전 강의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 다음으로는요. 이제 여태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전부 다 활용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복습하신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